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생선을 얼마나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선이라면 입에 달고 살았고, 지금도 생선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어를 참 자주 먹었어요. 왜 그렇게 고등어를 자주 먹었느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고등어 조림을 아주 맛있게 하시는 뛰어난 솜씨의 식당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막 되었을 무렵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식당 일을 전전하시다가 직접 식당을 차리게 되셨어요. 찬물, 뜨거운 물,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시던 어머니의 두 손은 언제나 퉁퉁 부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은 주로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지켜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주방에서 보글보글 고등어를 조리거나 손님들을 대하는 식당 사장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늘 아침 시간대에 학교를 나서면서 봐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바다 비린내가 물씬 풍겨오는 주방 뒤편에서 고등어 손질을 하고 계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얻은 가게의 뒤편에 작은 골방이었어요. 단 두 칸으로 나누어진 작은 골방에 한 칸을 제 방이랍시고 내어주시고 나면 어머니께선 늘 살림살이로 가득한 나머지 방 한 칸에 몸을 뉘으셔야 했지요. 지금 회상하면 그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미치도록 가슴 아프지만 사춘기 시절의 제게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은 늘 끔찍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아주 가끔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이 짠하고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어도 대부분의 시간들에 난 어머니께 까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머니께선 뭐가 그리 좋으셨는지 책가방도 어깨에 매지 않고 눌린 머리를 하고선 학교를 가겠다고 식당 문을 나서는 저에게 아침밥 거르지 말라며 모락모락 따뜻한 밥을 김에 싸서 입안에 넣어주셨었어요. 아침 먹기 싫다니까. 새벽같이 시장에 들러 식당 영업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께서 시간을 쪼개어 갓 지은 밥을 입에 직접 넣어주시는데도 저는 고등어 손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손에서 훅 끼쳐오는 비린내에 버릇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아무리 좋은 쌀을 가져다 최신식 밥솥으로 밥을 지어도 그때 어머니께서 김에 대충 싸서 넣어주시던 그 밥만큼 윤기나고 달지가 않습니다. 그때 많이 받아 먹어둘 걸 그랬어요. 오직 저만 보시고 사셨던 어머니께 한 번이라도 더 웃어드릴 걸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고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철없는 제 행동에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때 철들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숙여야 마땅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던가요. 학창시절 내내 어머니께 틱틱대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었던 저는 그 습관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이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엄마는 내가 이러면 다 받아주신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뒤돌아 제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는 했어도 어머니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여전했었어요. 제가 22살 군대를 전역하고 돌아왔을 땐 어머니께서 학교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늘 입버릇처럼 군대만 갔다 오면 지긋지긋한 비린내 나는 방 떠나서 독립할 거다 하던 제 말을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이겠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드디어 그 쪽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날뛰며 좋아했었습니다.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 방에서 술파티를 하고 아침마다 부글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멍청한 눈으로 이불 위를 뒹굴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끔찍한 비린내를 맡아가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의 덕분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공부는커녕 친구들과 마시는 술맛에 빠져 방탕하게 매일을 보냈었어요. 그 무렵 저는 대학 후배의 소개로 한 여자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날, 새로 산 헤어 왁스 한 통을 다 비워버릴 정도로 머리에 발랐습니다. 머리를 감았다, 다시 왁스를 발랐다를 반복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검정색 슬랙스 바지에 흰색 셔츠를 친구에게 빌려 입고 광나게 닦은 로퍼 구두까지 신고 나갔는데 상대는 그런 저의 치장이 민망할 정도로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청바지에 운동화, 어깨에 메고 온 책가방에는 책인지 무엇인지 모를 묵직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영 아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대로 돌아서 집으로 갈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지내던 때여서 그랬었는지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소개팅 매너마저도 똥매너였었습니다. 어디 공부하러 가는 사람처럼 하고 오셨네요. 그럼 그 여자가 기분 나빠하면서 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되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는데요, 공부하러 가던 길. 오빠네 학교는 지금 시험기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체 왜 시험기간에 보자고 하는 건지 조금 매너가 없는 편인 것 같다며 앞에 있는 커피를 홀짝이더군요. 그 모습에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누가 저에게 그렇게나 솔직하게 콕 집어 말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며 그 여자애는 마지막 총알을 명중시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얼굴 봤으니까 일어나도 되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공부하러 가던 길이라. 왁스를 하도 발라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헝클어뜨렸습니다. 헝클인다 해도 헝클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얼굴을 조금 가려야 창피함이 덜할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소개해 주었던 후배에게 연락해 왜 이상한 애를 소개해 준 거냐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찝찝해질 뿐이었습니다. 여자애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시험 기간에 소개팅을 하러 한껏 치장하고 나간 내가 공부와 담쌓은 멍청이처럼 보였으려나. 그러고도 자기 차림새를 가지고 공부하러 가냐고 비꼬았으니 시건방진 놈으로 보였으려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옷 세탁 안 하고 그냥 돌려줘도 돼. 그 옷 입고 밖에 10분도 안 있었을 텐데 새 옷이나 마찬가지겠네. 그렇게 인생 첫 소개팅은 제게 낯뜨거운 기억으로 빠르게 막을 내렸어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창피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을 몽땅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었어요. 소개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과 친구를 멀리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라고 해봐야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것, 학교 공부였거든요. 대충 흘려보냈던 학창시절이 아깝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었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은 학과 공부를 뒤늦게 하려고 하니 그조차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나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서는 제 스스로에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법한 의문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다 넘어지면서 팔로 땅을 짚는 바람에 당분간 치료를 받으시며 깁스를 하고 계셔야 했어요.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셔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버스에 가방도 다 놔두고 내린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영아, 왜 울어? 어머니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계시다 저의 얼굴을 보시고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어디가 아픈 거냐고, 얼마나 아픈 거냐고 어머니 앞에 주저앉으며 오열하는 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었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토닥이셨습니다. 엄마, 그냥 팔 조금 다쳐서 그래. 깁스하고 있으면 다 나아. 핸드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입원이라는 단어 하나에 혹여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해버린 것이었어요. 울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자 어머니께서 민망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 아픈 게 그렇게 걱정됐어, 우리 아들. 그때 민망한 듯 웃으시던 어머니의 눈가에 몰래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2달 만에 뵙는 어머니였습니다. 멈추었던 눈물이 다시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식당과 제가 살던 원룸은 불과 30분 거리였습니다. 가족도 없는 사람처럼, 엄마도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왜 굳이 아까운 돈 들여가며 나와서 살고 있으며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을 찾아뵙지 않았었는지 그날 이후 비로소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늘 고등어 비린내가 났던 이유와 남들 다 있는 집 대신 식당 뒤편 쪽방에 살아야만 했던 이유, 모든 것은 다 저 때문이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선택들. 저는 그마저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만 여겼고 그것도 모자라 끔찍하게 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초등학생이 처음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던 것처럼 그때 배웠던 그 말투 그대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엇나가는 아들을 데리고 혼자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만한 대역죄인이 없더군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잃지 않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태영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 얼른 나을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아들. 어머니께서는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했기에 식당은 당연히 문을 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식당에 이모랑 아르바이트생만 있으니 제가 가보라고 말이에요. 그냥 당분간 문을 닫으면 되지. 왜 그러시느냐고. 또 예쁘지 못한 말이 튀어나갔지만 돌아오는 말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문 닫아봐. 손님 다 빼앗기지. 손님 빼앗기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가면 이모도 계시고 당분간 이모 도와줄 임시 아르바이트생도 있으니 태영이 네가 한번 들려봐줘. 이모한테 고맙고 미안하잖아. 응? 어머니 입원 수속을 마치고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모와는 어색하게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별것도 아닌 걸로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서라고 하더군요.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고. 아무래도 버스에 그대로 두고 내린 가방을 누군가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돌려 경찰서로 향했어요. 찾아준 사람의 연락처라도 받아 고맙단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되찾은 가방을 메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몇 년 만에 만난 부산 사투리를 쓰는 이모가 주방에 서 계셨고 그 가방... 몇 달 전 제 인생 첫 번째 소개팅에서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일어났던 그 여자아이가 식당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다희였어요. 어머니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임시로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하필 그 아이, 다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희의 얼굴을 먼저 알아보고 문 앞에 굳었는데 그 아이는 제 가방만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그 가방 내가 20분 전에 경찰서에 맡기고 온 건데. 심지어는 알고 보니 제가 버스에 두고 온 가방마저 다희 그 애가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그러고 서 있는데 이모가 안 들어오고 뭐 하냐며
강렬한 부산 사투리로 귓가를 때렸어요. 그렇게 저는 어영부영 두 사람 사이에 손님처럼 섞여 식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이모는 제일 주인처럼 보여야 할 사람이 제일 아르바이트생 같다며 저를 나무라셨죠. 그래도 그 호된 꾸짖음이 감사했습니다. 이모의 거침없는 말씀들 덕분에 어색함이 금방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도 저는 쭉 식당을 찾았습니다. 원룸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방도 뺐어요. 다시 쪽방에 들어와 살겠다는 저를 어머니께서는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둘이 살 방을 구하셨어요. 늦었지만 어머니와 다시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내내 식당에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제가 하루 종일 곁에 붙어 있으니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그간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참 많이 후회했어요. 나쁘게 굴었던 것, 철없이 상처되는 말을 건넸던 것, 모든 것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아들을 아직도 가족이라고 품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그러던 사이 저는 조금 모자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 좋은 곳에 취업이 잘 될 리가 없었고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자 눈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럭저럭 다닐만 했어요. 적응도 잘했고 월급도 잘 나왔고 무엇보다 제가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멀쩡하셨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어머니께서 이미 의식을 잃고 난 후였어요. 언제 깨어날 수 있느냐고 의사에게 물어도 정확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엉엉 울며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제발 부탁드린다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는 결국 남아있던 희미한 숨마저 거두셨습니다.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식당에 직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후회되고 시간을 돌리고만 싶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손님 없는 식당에 혼자 쓰러져 누군가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얼마나 무섭고 괴로우셨을까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몇 없는 친척 어른들과 저의 친구들이 다녀갔습니다. 성심성의껏 건네오는 위로의 말들에도 좀처럼 힘이 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또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엔 다희도 찾아왔어요.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느냐 물으니 사실 그간 어머니께서 급하실 때마다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일하러 갔었는데 몰랐냐며 이모가 연락을 주셔서 왔다고 말하던 다희. 저는 이모보다도 다희보다도 어쩌면 어머니를 몰랐던 건 아닐까요? 그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레시피를 적어둔 어머니의 낡은 수첩 하나만 믿고요. 처음엔 그 맛이 안 나 고생도 하고 손님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머니의 식당을 이어가려 했던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자신도 확신도 없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정리하기 전 몇 가지 확인을 하러 식당에 들어왔다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흔적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흔적들, 특히나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주방용품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을 식당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치우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리움에 어머니의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보고 나서는 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토록 어머니의 흔적이 세월이 묻어있는 이 식당을 지켜야겠다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으니 식당이라도 지켜야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모께서는 가끔 들려 제가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해 주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희도 자주 식당을 찾아주었어요. 손님으로 온 건데? 하며 장난스럽게 말을 톡 쏘아붙이고도
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 곁엔 이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이가 자주 찾아와 주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마음이 커져갔고 고맙게도 다이가 그런 저의 마음을 받아주기까지 했지요. 나도 오빠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 라고 말하며 웃는 다이에게 평생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손맛 그대로를 재현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지만 식당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감사하게도 자주 왔었는데 맛이 달라져서 주인이 바뀌었나 했다 라고 하시며 아들이 한다고 하니 다시 자주 오겠노라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다이와 저는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꽤나 알아주는 직장에 다니던 아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를 잇고자 식당 일에 뛰어들고 살고 있는 저를 불만 없이 따라주었습니다. 아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식당을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건강한 식재료로 대접하고 친절한 미소로 대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게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이 식당을 대하시던 태도였다고, 자기가 보고 겪은 대로 어머니의 손길을 녹여보겠다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 잘난 곳도 없는 저를 위해 선뜻 두 팔을 걷어붙여주는 다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는 걸 어머니께서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다이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고, 그런 다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사를 얼추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던 도중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혼자도 먹어도 돼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오시던 그 손님은 7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습니다. 편하신 곳에 앉으시면 1인상을 내어드리겠다 했더니 고맙다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선 아내와 할머니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하하호호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기분 좋은 저녁이었어요. 식사 나왔습니다. 국은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시고 생선 가시도 꼭 발라서 천천히 드셔요. 행여 급하게 드시다가 문제라도 생길까 일부러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노인네 찬물 마시고 체할까 물 한 잔도 따뜻한 물로 내어다 주시더니 이젠 국이 뜨거워 데일까 생선가시에 목 막힐까 살펴주시고 고마워요. 늙은이가 괜히 식당 문 닫을 시간 되어 딸랑 1인분만 시키고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이리 다정히 대해주시고. 그 말씀에 괜히 귓볼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시에 오는 손님이든 몇 인분을 시키든 손님이든 우리에겐 다 같은 소중한 손님이었거든요. 괜히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 그 뒤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정성으로 일구신 식당이라고. 규모도 작고 비록 소문난 맛집은 아니지만 늘 손님들께 친절하고 좋은 재료를 쓰시겠다는 마음으로 해오셨다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곳에 없지만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뜻에 따라 친절히 정직하게 손님들을 대할 뿐이라고 말이에요. 어르신 역시 저희에게 똑같은 소중한 손님들 중 한 분이시라고 편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말들 모두 100% 저와 아내의 진심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곤 별다른 말씀 없이 조용히 웃으며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고등어도 나물도 국이며 밥도 모두 골고루 드셔주시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이런 분들을 보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분가량이 흐르고 할머니께서 식사를 마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에 아내와 제가 결제와 인사를 하러 각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물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사실 둘이 이끌어가기에 딱 적당한 규모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할머니의 질문이 마음에 쓰이더군요. 아내와 저는
할머니의 어깨 위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정이 있는 걸까? 남루한 차림에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할머니에게 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 아내와 저는 고민을 마쳤습니다.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르신, 그럼 저는 할머니께 설거지 일이라도 하시겠느냐 여쭈었습니다.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위험한 것도 피해서 일거리를 드리고 싶었던 저희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편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거라도 괜찮으시다면 단 2시간이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루 2시간 설거지 일을 하실 수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랑 식사 같이 하시려면 일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시면 된다고도 일러드렸죠. 그렇게 저희 식당은 그때부터 3사람이 지키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저녁을 먹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하루 단 2시간뿐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내와 저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요. 직원을 구했다고 하기보다 어려운 어르신 한 분을 작게나마 도와드리고자 했던 저희의 마음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부분으로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꽤나 큰 행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도 다정히 대해드렸지만 어르신께서도 저희 부부를 잘 대해주셨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았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번화가 아닌 곳에 있었던 저희 식당은 골목에서도 드물게 손님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싶었고,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갖는 것에도 성공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기쁜 얼굴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하와 행복 속에 웃을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저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식당 근처에 저희 가게보다 훨씬 저렴한 고등어 한식당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참인데 가게는 월세도 밀리고 물건값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막막했어요. 급한 마음에 똑같이 금액을 낮춰볼까도 했지만 지금 재료 그대로의 금액을 낮추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손해였죠. 결국은 재료값을 대충 저렴하게 맞추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오셨던, 그리고 아내와 제가 지켜왔던 것과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값이 저렴한 재료를 사다 쓰면 금액이야 낮춰서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해야 할 저희 식당에 그런 흐름이 생긴다면 영원히 원래의 식당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할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앉히셨어요. 사장님, 사모님, 이거 내가 좀 해결해주면 어떨까 싶어? 깜짝 놀랄 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시에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어요. 괜히 저희 때문에 그런 무리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전만큼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막 웃으시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까봐 그러지요? 이걸 쭉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건물이 몇 채 있어. 말년에 심심해서 운동 겸 일을 해볼까 하던 참에 우리 사장님 사모님 사람이 너무 좋아 여기서 나 일 좀 시켜주십사 했던 거지. 내가 보기보다 알부자예요. 사계절을 2번이나 함께 보낸 사람들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도 되죠? 나도 갚을 땐 갚으며 살아야지.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동네의 건물을 4채나 가지고 계시던 알부자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솔직히 정말 감쪽같이 몰랐거든요. 그동안 옷차림이나 말씀하시는 것에서 검소함이 뚝뚝 묻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놀란 마음도 잠시, 그 호의를 받아도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신들 저희가 그런 호의를 당연히 받아도 되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눈꼬리가 아래로 쳐졌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할머니께 다시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어르신, 저희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저희는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표정이 아내를 따라 변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미칠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쳐 불렀던 어머니를 또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난감해하는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거 급한 불이잖아. 후딱 해결해버리고 우리 사장님 사모님은 빼앗긴 손님 되찾아오는 것에만 애쓰면 돼. 가게 곳곳에 엄마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못 놓고 여기에 뛰어들었다면서. 그런데 이대로 월세 못 내고 재료값 못 내서 문 닫을 거예요? 여태까지 항상 정직하게 장사해왔잖아. 근데 남의 장사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억울하게 문 닫으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우선 급한 불을 꺼버려요. 이런 상황에 나 같은 사람 만난 것도 사장님 사모님 능력이야. 지금이야말로 친절하게 살면서 얻은 것들로 정직하게 지킬 기회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한참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솔직히 식당을 절대 문 닫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장사를 이어가려면 할머니 말씀처럼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게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손을 꼭 붙들었어요.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활짝 웃어 보이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다가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에 뜨거운 안도감이 밀려들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처음부터 저희 부부에게 마음이 갔던 것도 있었지만 후에 함께 일을 전해 들었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의 이야기로 인해 더 마음이 가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우 그런 작은 친절과 불효자의 뒤늦은 후회가 담긴 이야기들이 뭐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었기에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주신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더 감사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희는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린 건물 월세는 물론이고 물건값, 재료값까지 모조리 지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매출이 점점 오르더니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예전처럼 밀려드는 손님에 다 함께 당황했었습니다. 만삭의 배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던 아내도 황급히 서빙을 도와야 할 정도였어요. 손님이 밀려드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저희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장사를 마감하고 문을 닫자마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저와 어르신이 아내에게 달려갔더니 아내가 웃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까 계산하는데 어떤 손님 한 분이 되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얼굴을 가만 보니 낯 익은 분인 게 꽤 자주 오시던 분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가끔 왔었는데 어느 날 밥 먹으러 나왔더니 옆에 훨씬 저렴한 밥집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집으로 가게 되더래요. 그런데 오늘 가려고 보니 그 집이 문을 닫았나 봐요.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항상 한결같이 친절하고 좋은 재료, 건강한 재료로 청결하게 운영하는 가게인 거 알면서도 배신해서 미안했다고. 그 손님이 정말 미안하다는 얼굴로 힘드셨죠? 이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값싼 재료, 불친절한 식당은 망하고 늘 친절했던, 늘 건강하고 정직했던 식당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 줄 거라고 하는 말에 제대로 감사하다 인사도 못 드리고 뒤돌아 눈물을 삼켰어요. 오늘 장사 마무리할 때까지만 참자 하면서. 아내는 정말 참기 힘들었다는 듯 온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짠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르신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희 식당엔 손님이 한 분도 오지를 않고 그 식당에만 늘 손님이 바글바글하기에 그 식당은 절대로 문을 닫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래 그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해보고 저희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솔직히 맛은 저희 가게가 훨씬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좌절스럽고 힘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건강하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어 판다고 해도 찾는 손님들이 저희보다 그 집이 더 입에 맞는다고 하신다면 그게 정답이었으니까요. 절대 꺾고 싶지 않았던 좋은 재료에 대한 고집도 꺾어보려 했던 것이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저희를 괴롭혔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갚아나가면 되겠다고 희망이 생겼죠. 그날 밤 아내와 손을 잡고 누워 뱃속의 아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해보자고요. 그로부터 이틀 뒤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출산에 임박해서까지도 식당에 나와 돕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아내의 얼굴이 진통의 고통으로 얼룩졌을 땐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처럼 아팠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아내의 손을 붙들며 엉엉 오열하는 저에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방금 당신이 태어났어? 왜 이렇게 울어? 우리 행복이보다 더 힘차게 우네, 여보가. 정말 제가 웃겨서 웃는 것 같은데도 많이 힘들었는지 덜덜 떨리며 올라가는 그 입꼬리를 보니 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고통에 내모는 일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아내에게 아이를 갖자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출산을 해보니 장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아픈 걸 해서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아내의 말을 듣고 저도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장모님도 어머니도 이렇게나 힘들게 우리를 낳으셨구나 하고 두 분 모두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지혜롭고 예쁜 며느리도 천사 같은 손녀딸도 오래오래 보시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기뻤지만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다시 손님을 되찾고 있는 시점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저에게 아내가 따끔히 혼을 냈기 때문입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은 아내의 곁에 있어주는 대신 저는 다시 저희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서빙도 주방도 함께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은 저희에게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무너져 가고 있던 저희 식당이 그 몇 달 만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마법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어느 마감 시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시는 할머니께 다가가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때 말이에요. 단순히 급한 불만 꺼주신 게 아니라 마법이라도 부리셨던 거예요? 어떻게 단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누가 마법을 부린 것만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르신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말을 들은 어르신께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어쩌면 사장님 어머니가 하실 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이렇게 된 거지. 손님들 하는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이 식당에 어떤 기억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하게 되었는지. 지금 줄 서서 이 식당에 와주시는 또 다른 손님들은 다 그때 손님들의 기억과 기억으로 그 소문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마법이 아니라 그동안 사장님, 사모님이 친절히 대했던 손님, 사장님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손님상에 내었던 음식, 그런 것들이 시간을 타고 사람들 마음을 탄 거지. 그 자리에서 저희는 기분 좋게 하하호호 웃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도 어르신과의 그 대화를 들려드렸더니
똑같이 웃더군요. 감사히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아보자고 아내와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께 도움받았던 것을 배로 갚은 것은 물론이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2호점을 얘기하는 손님들도 계셨지만 저희는 그보다 저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저희 부부는 건물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건물을 살 때에도 아는 게 잘 없어 할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뜸 이제는 월세 안 내고 지내고 싶다는 저희의 말에 할머니께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함께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다 저희가 선택한 건물의 계약날, 부동산 측에서 갑자기 건물주가 가격을 낮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부동산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엔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사려던 그 건물이 바로 할머니의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왜 내놓으신 거예요? 하고 여쭈니 할머니께서는 그러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만큼 잘 맞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 나야 뭐 여태 적당한 주인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잘 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할머니의 건물을 싼 가격에 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건물을 계약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덜덜 떨려옵니다. 안 그래도 떨리는데 놀라게까지 만드신 어르신의 개구진 장난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참 젊고 건강하고 배울 게 많은 어르신을 만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는 그 건물의 1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할머니께서는 운동 겸 나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1년이 지나도 식당 위치를 옮겨도 여전히 식당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주십니다. 가게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테이블을 늘렸고 손님들이 기다리기 편하시도록 의자와 그늘막도 설치했어요. 여전히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해 건강한 재료와 조리법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제 딸이 아빠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맛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가족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설거지 달인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정직한 하루를 보내봅니다. 때로는 철없고 차가운 아들이었던 저를 돌아보며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정직한 하루를 보내고 때로는 못난 나를 만나 고생만 하며 살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정직한 하루를 보냅니다. 또 무작정 저희를 도와주시는 할머니와 손님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늘 고민합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일지,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일지 하는 고민들 속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인생에 마법사처럼 나타나 가장 힘든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준 아내 다희와 어르신과 손님들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무너졌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고 들어주신 채널 운영자님과 청취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추운 계절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